대한민국을 달군 핫이슈, 서울의 뜨거운 뉴스를 화끈하게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화끈한 시사토크의 티브로드 서울보도국 서울기자 이재원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실 두 분 나와 계십니다. 김남국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남국 변호사입니다. 자, 그리고 바른미래당 이준석 최고위원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벌써 7월입니다. 이제 곧 초복이고 본격적으로 대한민국 더위가 시작됐습니다. 이 더위하면 2018년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지난해 여름 기억나시나요? 김남국 변호사, 전 너무 더웠거든요. 너무 더워가지고 네. 걸어 다니기도 힘들었었던 거 기억나고요. 네. 그 다음에 아마 열대야가 너무 오래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잠을 자기도 좀 어려웠던 것 같고 정말 심하지 않았나. 올해 여름은 좀 시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그 기억 어떠셨나요? 저는 참 인상적이었던 게 저희 집 앞 이제 산앞이거든요. 그때 보통 더워지면은 모기들이 활발하게 활동하는데 작년은 모기가 없었어요, 진짜. 비가 안 와가지고 가물다 보니까 물웅덩이가 없으니까 모기가 애초에 태어나지를 못하는 그런 황당한 상황 때문에 좀 특이한 어떤 경험이었습니다. 저도 작년에 너무 고생했던 기억이 나는데 올해 여름도 참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지난해 나온 말 중에 하나가 여름철 공포영화보다 무서운 게 전기요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불쾌지수와 함께 시민들의 전기료 걱정도 오르락내리락 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2019년 대한민국 전기료와 에너지 정책을 화끈한 시사토크에서 차갑게 분석합니다. 여름이면 30도에 육박하는 날씨가 지속되면서 전기요금 걱정을 안 할 수 없게 됐습니다. 111년 만에 무더위에 정부는 지난해 한시적으로 누진제를 완화해 요금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3년 만에 전기요금 체계를 고쳐 부담을 줄이기로 했는데요. 쟁점은 1974년 에너지 절약 유도를 위해 도입해 전기를 많이 쓸수록 요금 단가가 높아지는 제도, 바로 전기요금 누진제입니다. 누진제가 주택용 전기요금에만 적용돼 국민의 70%가 불만을 갖고 있을 정도로 폐지 요구가 지속됐습니다. 이에 정부도 누진제 개편안을 내놓으며 의견 수렴을 시작했는데 쓴 만큼 내겠다는 국민들의 의견과 누진제 개편 시 발생하는 비용과 한전의 적자를 우려하며 양쪽의 의견이 팽팽합니다. 다양한 많은 가구에게 요금의 완화한 혜택을 주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런 판단하에 지금 저도 1, 2, 3안 중에서 일안이 선거를 앞두고 포퓰리즘의 일환으로 또다시 국민을 상대로 기만적인 요금 인하 정책을 편다는데 저희 주주들은 반대합니다. 화끈한 시사 토크에서 전기요금과 함께 정부 그리고 서울시의 에너지 정책을 고민해 봅니다. 네, 우선 지난 6월 18일 누진제 개편 최종안이 발표됐습니다. 그 전에 내놓은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3가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준비된 그림 보시죠. 워낙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굳이 이게 자세하게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이란 같은 경우는 7, 8월 한시적으로 작년에 했던 거랑 똑같은 거죠. 구간만 늘리는 거고요. 이안의 경우에는 7, 8월 달에 같이 한시적으로 하는 것인데 3단계를 2단계로 줄이는 방안이었습니다. 자, 3안은 아예 그동안에 논란이 됐던 누진제를 없애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중 단일 요금제로 가는 것이 3안이었는데 이 중에서 1안이 확정이 됐습니다. 1안이 확정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사실 이제 누진제를 없애는 것이 제 개인적으로는 하나의 선호이긴 한데 왜냐하면 에너지 정책의 기본 방향이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 70년대에 이제 누진제가 도입된 이유 자체는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입니다. 근데 에너지 절약이라는 것은 반대로 충분한 에너지를 공급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택용 수요를 억제해서 산업용 수요에 피해가 가지 않게 하는 것이 원래 목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 40년이 지나가지고 이제 전력 공급 능력 자체가 확대됐습니다. 그리고 과거처럼 그게 비용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제한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이 에너지를 최대한 저렴한 가격에 많이 쓸 수 있게 하자가 이제 정책의 기본 방향이 돼야 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3안이 가장 적절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기조를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아까 말했듯이 저렴한 에너지를 많이 쓸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발전 형식이 있어가지고 기저 발전을 채워줄 수 있는 원자력 발전이라든지 이런 것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환경이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어쨌든 수요 억제책을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1안으로 결국 타협을 본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원전 이야기는 좀 이따 하긴 할 건데 네. 지금 이제 누진제를 없애는 것이 기본 방향이 돼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은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동안의 절약 정신
에너지라는 것은 어차피 제한돼 있기 때문에 아껴 써야 되는 거니까 뚝이 무너지는 거 아닌가요? 근데 사실 이제 에너지라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의 문제지만은 이런 게 있어요. 지금 미국에서 제가 이제 상황할 때 미국 사람들은 에너지 절약이라는 개념 자체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에너지를 마음대로 쓸 수 없게 누군가 억제한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기본 방향이 뭐냐면은 에너지라는 거는 사람들이 어쨌든 효용이 비용보다 클 때 더 최대한 많이 쓸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개개인의 효율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굳이 비교하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 가보면은 뭐 가끔 이제 공공근로나 이런 걸로 낯들고 이제 풀 베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미국 같은 데 가면은 진짜 이제 그 잔디깎이 차를 타고 다니면서 몇백 배의 효율로 잔디를 깎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효율이 더 좋아진다. 우리가 이제 보통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산업에서 근로자들의 효율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 우리가 아까 뭐 이제 계속 얘기하는 임금 수준도 높일 수 있고 소득주도 성장도 할 수 있고 이런 것인데 그러기 위해선 에너지를 쓰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죠. 결국에 사람의 효율 상승이라는 것은 에너지의 사용량 확대와 이제 닿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꼭 이게 절약만이 능사일 것인가에 대해 가지고 조금은 다른 공급 확대책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동의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하는데 동의되시나요? 네, 일정 부분 동의를 하고요. 이 누진제가 왜 도입이 되었는지 그거부터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1974년도에 막 오일 쇼크가 오고 산업과 관련되어서 산업 경쟁력을 좀 확충해야 된다라는 그런 논리에 따라서 이 전력 소비 과소비를 좀 억제하자라는 것이 이제 국가 정침, 이 방침과 따라가는 그런 측면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또 그 당시에 또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 배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이 누진제가 도입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그 시대적 상황과 이미 한 46년이 흐른 지금의 상황은 완전히 달라진 거죠. 그 누진제가 도입되었을 당시에 어떤 그런 어떤 전제 사실 자체가 틀렸던 것이 그 당시에는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에너지를 과소비한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는데 이건 돈을 많이 벌거냐 많이 버냐 많이 적게 버느냐 이거와 상관없이 집에 있으면 기본적으로 에너지, 전기를 많이 소비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과거에는 뭐 저소득계층 같은 경우에는 에어컨이 마치 사치품처럼 해가지고 에어컨을 쓰지 않았지만 요즘에는 일반 대중들 대부분이 에어컨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저소득 배려라고 하는 것 맞지 않다. 그리고 또 뭐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뭐 에너지를 과소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인식 자체가 또 틀렸고요. 또 그리고 그 당시에는 뭐 오일 쇼크나 발전소 용량 자체가 우리가 충분하지가 않아가지고 사실은 어떤 그런 전력 피크, 그런 전력 수요를 잘 관리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이 누진제를 도입을 해서 이 전력 소비량을 억제할 필요가 있었는데 시대적 환경이 50년 가까이 흘러가지고 바뀐 만큼 이 누진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실제로 이제 두 분 다 지금 누진제에 대해서는 폐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전 폐지가 실제로 저희가 옳다고 예를 들어 오래간만에 두 분 다 생각을 같이 하시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실제로 이제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라는 측면에서도 보면은 뭐 최근에 전기만 필수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핸드폰도 필수제라고 이제 놓고 가정하면은 핸드폰 요금제를 어떻게 설계할 건가도 항상 논의가 됐었는데 저는 그런 것처럼 전기도 보면 원래 구성되는 것이 기본 요금과 그리고 그 외에 사용 요금이 있습니다. 근데 기본 요금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소위 말하는 한 가구가 일반적인 가구가 살아가는데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될 전기 용량 같은 것들, 예를 들어 조명이라든지 이런 걸 쓸 수 있는 용량 같은 경우를 포함시켜서 요금제에 설계한다면 저는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복지에 해당한 부분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원이라는 게 한정되어 있는 것인데 그 누진제라는 게 좀 기본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그렇게 받아왔으니까 그리고 자원이라는 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누진제가 폐지가 되면 좀 뚝이 무너지지 않을까. 아까 전에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런 생각을 좀 갖고는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러나 이제 뭐 에너지를 절약한다, 뭐 돈을 아껴 쓴다, 당연히 좋은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필요한 정도의 전력은 소모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컨대 지금 가장 많이 이제 사용된다라고 하는 그 평균 가정의 그 사용 용량을 보면 한 달에 한 350kW 정도를 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냉장고 한 대, 그 다음에 대부분의 또 가정들이 또 뭐 김치 냉장고도 가지고 있고 또 김치 냉장고뿐만 아니라 에어컨을 좀만 튼다라고 하더라도 300kW는 훌쩍 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냥 유지하는 것만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또 많게 되는 거고요. 또 가구 수가 3명이냐, 3명 아니고 4명이냐, 5명이냐 따라서 그 전력 소모량이 많기 때문에 그냥 평균 정도로 쓰는데 이게 과도하게 많이 나온다. 그리고 그것이 어느 구간을 딱 선을 넘어버렸을 때는 그 배수가 상당히 높아져가지고 그 아래 구간보다 훨씬 더 큰 차이가 난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사람들이 받아들였을 때는 아니 우리가 낸 만큼 지불하겠다는데 왜 이게 갑작스럽게 가격이 올라가고 너무 과도한 비용을 지불해야 되냐 이런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껴 쓴다라는 것이 꼭 누진제로 결론이 귀결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이제 두 분 다 말씀하신 것처럼 누진제 폐지가 옳은 방향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건데 정부는 왜 이번에 이란을 선택한 거죠? 이란은 누진제를 그대로 가져온 거거든요. 네, 이제 현실적인 고려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정부에서 이제 그 누진제 TF, 전기요금 누진제 TF에서 가장 크게 고려한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느냐, 그리고 얼마만큼의 혜택을 보느냐였던 것 같습니다. 이 누진제 폐지 4만이 제일 좋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적정 가격을 한 125원 정도로 했을 때에 한 1,400만 가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오히려 평균보다 훨씬 더 적게 전력을 쓰는 1인 가구라든가 2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요금이 한 4,000원에서 6,000원 정도 한 달 평균가량 이렇게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이 누진제 폐지를 좀 고려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이란과 이안을 비교했을 때에는 이안 같은 경우에는 혜택을 보는 가구 수가 더 적습니다. 한 600만 가구가 혜택을 보고 그 금액은 아무래도 가구 수가 적다 보니까 이 월별 혜택 보는 게 한 17,000원 정도 혜택을 보게 되는데 이 이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전력을 많이 쓰는 그 가구에서 더 혜택을 많이 보기 때문에 전력을 많이 쓰는 가구에게 혜택을 많이 주는 것보다는 조금 평균적인 어떤 가정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자라고 하면서 한 1,600만 가구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란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4만 중에서 누진제 폐지가 가장 혜택을 적게 받고 이란이 가장 혜택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면 누진제가 필요한 거 아닌가요? 아니죠. 그게 이제 이거는 이 정부 안 4만은 논리적인 전제가 조금 잘못된 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설명을 좀 잘 안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행 가격이 아니라 적정 가격을 125원으로 평가를 한 겁니다. 이것은 한전에서 그냥 공개한 그런 어떤 원가 산정 방식에 따라서 그냥 일방적으로 공개가 된 거고요. 원가가 완전히 공개가 되어가지고 정말 받아야 되는 적정 금액이 얼마이냐라는 그 기준을 다르게 하면 완전히 다른 결론이 나와지기 때문에 사실상 이 4만 같은 경우에는 이란으로 가기 위한 안을 만든 건 아니냐. 그러니까 이란 이안 4만을 아예 이렇게 정해놔 버리고 이란 이안 4만이 이렇게 정해놔 버리다 보니까 당연히 이란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조금 이 4만 자체가 논리적인 좀 전제가 잘못됐다 생각합니다. 동의하세요? 저는 동의하고요. 그런데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솔직히 4만을 고려할 수도 없었던 것이 이제 에너지 믹스 차원에서 최근에 이제 원전 가동률이 떨어지고 그런 상황 속에서 비용 구조 문제가 대두됐을 것이고요. 최근에 또 하나 이제 전력 공급에 있어가지고 정부에서 전기 자동차 확대 같은 경우도 이제 시작했거든요. 그런 경우에 서울에 이제 2020년까지 택시만 해도 이제 수만 대가 이제 전기 택시가 보급될 텐데 그런 상황 속에서 꼭 그걸 심연 전력만으로 충당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그런 상황 속에서 전력 관리 정책 하에서 또 이란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좀 보도록 하죠. 이게 그러면 도대체 왜 이렇게 이런 그 폐지와 관련된 그 누진제 폐지와 관련된 논쟁이 불필요하게 계속해서 벌어지느냐? 이 결국에 요금 체계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이거든요. 정말 복잡합니다. 그림 보시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금 전기요금 계산 방식이요. 뭐 기본 요금 플러스 전력 요금 이렇게 전력량 요금 이렇게 돼 있는데 또 기본 요금도 따로 계산을 해야 되고요. 전력량 요금도 계산법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런데 또 다음 그림 보시죠. 용도별로도 요금이 다 나눠져 있습니다. 뭐 주택용, 일반용, 교육용, 심야 전력 뭐 7가지로 쭉 나눠져 있는데 특징인 게 저기서 보시면 이제 주택만 또 누진제가 지금 적용이 되고요. 나머지는 또 차등하고 뭐 이렇게 가불병, 차등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나눠져 있는데 이렇게 복잡한 요금 체계가 사실상 좀 국민들에게 이런 그 오해를 사게 만드는 것 아닐까요? 어떻게 그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차관이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전력 피크 시간에 전력 관리가 안 된다. 그러니까 이 만약 누진제를 폐지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전력 뭐 블랙아웃 사태가 올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무서운 듯한 말을 하는데 이게 실증적으로 봤을 때 맞지가 않는 것이 가정용 전기 같은 경우에는 전체 전력수의 한 13%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가정에서 전력 쓰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 되게 전력이 많이 쓰는 시간대는 언제입니까? 출근 시간 전에 7시부터 9시 출근 준비할 때. 그다음에 대개는 퇴근하고 돌아와가지고 한 7시 이후부터나 전력을 많이 쓰게 되는 거거든요. 그때 많이 쓰죠. 그러니까 실제 뭐 블랙아웃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위험성이 있는 오후 낮 시간대에는 오히려 가정에서는 전력을 쓰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뭐로 보나 이런 이야기가 맞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정말로 전력과 관련된 수요를 억제하고 누진제가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가정에 누진제를 적용할 것이 아니라 전체 부분에서 가장 많이 전력을 쓰고 있는 산업이나 아니면 상업이나 이런 부분에
그런 부분의 전력 수요를 제어하거나 가격을 적정화하는 것이 필요한데 왜 이쪽 가정에만 더 비싼 요금을 지불하느냐 납득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전기 산업에 있어가지고 우리나라는 국가 단일 요금제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동일 용량을 동일 가정이 썼을 때와 지금 부산에 썼을 때와 가격이 같습니다. 근데 해외 사례 같은 경우에는 전력 산업에 있어가지고 소매 회사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한전에서 전부 다 발전회사에 사가지고 판매하는 형식이지만은 예를 들어 이제 소매 영역 같은 경우에는 해외 같은 미국 같은 나라도 캐나다 같은 나라도 그렇고 민영화된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민영화된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원가를 세밀하게 따집니다. 예를 들어 우리 같은 경우 원전 같은 경우에는 지방에 많이 이제 설립돼 있죠. 그럼 지방에서 송배전하는 데 있는 전력 손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오히려 그쪽에 가까운 지역에서는 전기요금을 싸게 적용받고 멀리 송배전해야 되는 지역 같은 경우는 좀 비싸게 적용받고 이런 것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국 단일 요금 체계이기 때문에 그런 다변화가 좀 불가능하고 경쟁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소비자에게 맞춤 요금제를 제공하는 것도 좀 어렵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산업용 전기 말씀하셔가지고 그냥 해묵은 질문인데 네. 정말 우리나라에서는 산업용 전기요금이 주택용 전기요금보다 그렇게 싸요? 엄청 쌉니다. 네, 이 경부와 중부와 고부와 이렇게 나눠가지고요. 시간대별로 좀 나누고 있는데요. 지금 제일 적은 경부화 때는 얼마 요금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얼마 정도? 얼마까지? 할까요? 그냥 대략 생각해 보시면. 뭐 지금 우리 일반용 단주택 같은 경우가 지금 93.8인가요? 네, 네. 한 80원? 아닙니다. 56.3원이고요. 중부화가 반 정도밖에 반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중부화가 78.5원, 그리고 고부화가 최대 부하가 108.8원입니다. 그러니까 가격 차이가 산업용과 가정용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고요. 전체 전력 소모 양 중에서 삼성전자가 우리나라에서 2.1%를 소모를 하고 있고요. 포스코 같은 경우에 1.5%에서 1.6%를 쓴다라는 겁니다. 상위 15대 대기업이 우리나라 전력의 어마어마한 상당 부분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 그런 반도체 상황입니다. 회사들이 전기를 많이 쓰죠. 네, 그래서 만약 이 산업의 어떤 경쟁력이라든가 산업 뭐 기업이 가지는 여러 부담 때문에 전력에 대한 어떤 배려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것은 우리가 세계에서 경쟁하기 어려웠을 때 국가 차원에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논리가 먹혔을 때인 1970년도에나 먹혔을 논리인데 그 논리가 지금 50년 지난 이때까지 간다라고 하는 것은 맞지가 않다라고 보이고요. 만약 배려를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기업별 차등 배려를 해가지고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 어려운 한계기업 이런 기업의 전력을 배려하는 건 맞겠지만 가정에게는 비용을 엄청나게 많이 부담을 하면서 이런 대기업들에게 오히려 혜택을 준다? 이건 납득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럼 산업용 전기를 좀 올려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근데 동의하시나요? 올리는 것 자체는 사실 지금 기존의 산업 구조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아까 포스코 언급했지만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특이한 게 낮게 책정된 산업용 요금 때문에 우리가 보통 전기를 이용해서 전기로라고 하죠. 그러니까 철강을 만들 때 전기로 방식을 사용할 수 있는 나라가 몇 안 됩니다. 그런데 보통은 이제 고로 정도까지는 이제 쓰는데 전기로 방식을 쓸 수 있는 게 우리나라인데 그건 산업용 전기 요금이 낮은 것에 의존한 것이고요. 또 예를 들어 최근에 이제 인터넷 관련해 가지고 뭐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라는 말 들었을 겁니다. 근데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를 일본에 있는 기업들이 보통 부산에 차리려고 이제 노력을 많이 합니다. 소프트뱅크나 이런 회사들도. 소프트뱅크, 예. 그게 왜 그러냐면은 데이터 센터의 원가 구조의 거의 80~90%가 전기요금인데 그렇죠. 그 전기요금이 낮게 책정돼 있기 때문에 그런 종류의 일자리 창출에는 낮은 전기요금이 아주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산업 구조화에서 우리 산업의 상당 부분, 아까 김남국 변호사가 열거했던 대기업들이 영위하는 사업 중에서 애초에 낮은 전기요금을 상정해서 사업성을 가지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일거에 올리게 되면은 그것들의 사업성이 좀 떨어지게 되면서 산업 전반이 흐트러질 수 있기 때문에 정부도 방향성에 있어가지고는 그걸 검토할 수 있지만은 또 실제 결행할 때는 다소 어려움이 따르는 것도 현실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산업용 전기가 더 비싸다면서요? 그렇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또 거기에 맞게 산업 구조에서 애초에 아까 말했듯이 절전이라는 것은 사실 비용에 따라 가지고 아까 말했듯이 비용보다 효용이 좋으면은 더 에너지 더 쓰는 것이고 그 한계점에 다다르면은 절약으로 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에 맞춰서 이미 그런 산업들을 구성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산업 구조가 그렇게 저희와 맞춰져 다를 있어서 수 있는 저는 바로 그 지점이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만약 전기료가 비쌌다라고 한다면 많은 기업들이 전기료를 절감하기 위한 노력을 했을 겁니다. 인건비가 올라가고 사람들 많이 구조조정하고 해고를 하듯이 기업에서 전기료 절감을 위한 노력을 했을 텐데 워낙 산업용 전기료가 낮다 보니까 기업이 에너지 절감과 관련되어서는 굉장히 둔감하고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OECD 평균을 보게 되면요. OECD 산업별로 기업별로 산업 구조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다를 수는 있지만
해외 OECD 대부분의 국가들이 33% 정도의 평균 산업 전력을 소모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체에서 55%나 차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그 말은 우리나라 산업 구조의 어떤 특수성, 뭐 철강이라든가 조선업이라든가 반도체라든가 전력이 많이 들어가는 산업이 많다라는 것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너무 과도하게 산업에서 전기를 소모를 너무 많이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적정 정도, 그러니까 기업이 경쟁력을 상실하지 않고 부담감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단계적으로 전기료를 좀 올려가는 노력을 해야 되고, 이 단계적으로 전기료를 올리는 만큼 또 기업에서도 전기료를 절감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절감하려는 노력은 어떤 노력이 좀 뭐 여러 가지 많겠죠. 산업 구조 개발하는 여러 단계에서 공정이나 이런 것들을 전기가 덜 들어가는 방향으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기업에서 충분하게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기업 자체적으로 노력을 좀 해야 된다. 저는 지금 이제 사실 한전의 재정 상황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번 정부에서 원래 그 에너지 정책 전환을 하겠다 발표하면서 천명했던 것이 있습니다. 이번 정부 내에서는 전기요금이 오를 일이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이제 그것을 놓고 다시 이제 사람들이 해석하면서 그것이 가정용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산업용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아니면 전부 다 이야기하는 것이냐를 이제 헷갈려 하는데, 사실 가정용을 올렸을 때는 실질적으로 바로 선거에 영향이 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선택은 하기 어려울 것이고, 산업용에 있어가지고는 체제 개편이라는 이름을 통해 가지고 사실상 인상을 이제 시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게 산업 구조에 미칠 영향이라는 것도 정부가 지금 아주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을 겁니다. 자, 이번 전기요금 개편과 관련해서 함께 언급됐던 부분이 한전의 이 부담액이었습니다. 2017년 3분기까지 흑자를 냈던 한전이 현재는 적자로 돌아섰는데요. 그 내용 준비된 그림 보시면서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한국전력 영업이익 추이인데요. 2015년부터 나와 있는데 2017년 3분기까지죠. 뭐 영업이익이 어마어마하게 나섰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근데 3분기부터 내리막길을 가더니 현재까지 뭐 이제 2019년 올해죠. 1분기에만 지금 62억 원 정도가 현재 적자가 났는데요. 이게 갑자기 왜 한전의 이 적자가 이루어졌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발전의 원료를 뭘로 하느냐라는 거에 가장 큰 영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가장 발전 비용이 덜 들어가는 게 이제 석탄. 이 석탄을 쓴다라고 하는데, 이 지난해와 올해 미세먼지와 관련되어서 국민들의 굉장히 불만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정부에서도 요구를 했던 그런 측면이 있고, 또 에너지 전환 정책에 맞춰가지고 이 석탄 화력 발전소의 이 발전 용량 자체를 좀 줄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부분에 대한 어떤 그 비용이 좀 올라간 것으로 보이고요. 또 그리고 이제 에너지 전환 정책을 하면서 이제 가장 많이 했던 것이 태양광 발전입니다. 과거부터 이제 계속 쭉 해왔던 이명박 정부도 녹색 성장으로 와서 쭉 해왔는데,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 태양광과 관련된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을 했고 신재생 에너지를 늘리자라고 했다 보니까, 그리고 이 신재생 에너지에서 발전하는 그 전기를 소매에서 각각 개인들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한전에서 구매를 해가지고 송전을 해줄 수밖에 없는 구조다 보니까 신재생 에너지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일정 적정 수준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전력 단가로 매입을 하다 보니 어느 정도 한전에서의 상당 부분 이 손해가 좀 발생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원자재가 이제 바뀌면서 가격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적자가 났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고요. 실제로 킬로와트 시당 이제 발전 원가를 따져보면요, 이제 원전의 발전 원가를 어떤 분들은 30원에서부터 어떤 분들은 250원까지 잡거든요. 근데 그 격차는 사실 어느 정도 의도가 개입된 겁니다. 30원이라 말하고 싶은 분은 연료비, 아주 순수한 연료비에 해당하는 부분만 이야기하는 것이고, 250원에 해당하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뭐 사고가 날 가능성에 대비해서 뭐 이런 것들 다 얘기하시는 건데, 위험 비용까지 얘기하시는 건데, 실제로 그렇다 하더라도 많은 국제기구에서 얘기하는 것이 한 60원 정도 그때 정도의 발전 원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원전의 대체제로 이제 이용되는 LNG 같은 경우에는 110원대에서 120원대까지 발전 원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2배 가까이 지금 되는 상황인데, 저는 어쨌든 가동률이 그렇게 변한 겁니다. 원전 가동률이 떨어지고 예방 정비를 이제 더 철저하게 하면서 가동률을 떨어뜨리고, 그다음에 LNG는 보통 우리가 민영 발전소라고 하는 곳들에서 운영합니다. LNG라는 것은 이제 일부 GS나 아니면 SK 같은 일부 기업에서 민영 기업에서 민영 발전소를 건설해서 거기서 수요가 있을 때 발전을 해가지고 한전에 이제 청구를 하는 방식인데, 이 단가가 아주 비싼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사실 민영 발전소가 사실 수익성이 없는 사업처럼 됐었는데, 이번 정부에서
원전 가동률을 떨어뜨리면서 LNG 발전의 가동률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전 단가가 굉장히 높아진 건 현실이고 저는 아까 김남국 변호사가 태양광에 대한 부분도 지적했지만은 태양광은 확실히 그 전력 수매 자체를 이제 한전에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단가가 그러면 LNG보다 더 높게 책정된 것이 태양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가 구조상 한전이 계속 손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고 이게 이제 정책적 판단에 의한 것이다. 그럼 우리가 소위 말하는 ISD 규정에 의해 가지고 정부의 어떤 정책 판단 때문에 해외 투자자가 손실을 보게 되면은 이건 또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지금 한전의 지금 이제 경영 상황이라는 거는 국내외적으로 미친 영향이 큽니다. 그럼 두 분의 지금 말씀 정리해 보면은 탈원전 정책 때문인 거예요? 무조건 탈원전 정책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고요. 일정 부분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라서 이 전기료 원가, 발전 원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탈원전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 뭐 정책을 이야기를 하니까 이것의 모든 어떤 경제적인 어떤 원인이나 전기료 이런 것들을 다 원인을 그쪽으로 돌리는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실제 문재인 정부에서 원자력 발전소를 정지시킨 건 딱 한 기밖에 없고요. 다 박근혜 정부에서 가지고 왔던 그 전력 수요 계획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이고 이 60년 동안 진행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발전 용량 자체가 원자력 발전 용량 자체가 크게 줄어든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탈원전 정책으로 좀 돌리기는 어렵다라고 보이고요. 오히려 뭐 미세먼지와 관련된 대비책 또는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라서 우리가 조금 뭐 탈원전이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어떤 발전 용량을 늘려야 된다라는 그런 측면으로 간 것이고요. 이 신재생 에너지를 늘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명박 정부에서도 추진했던 거고 박근혜 정부에서도 추진했던 거고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박근혜 정부에서 했던 8차 계획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탈원전 정책이다라고 하는 것은 약간 정치적인 어떤 공세가 좀 섞여 있는 것도 있다고 지금 이제 봅니다. 김남국 변호사가 원자력 발전에서 얘기하면서 원자력 발전 용량을 줄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맞는 말이니까 문제인 거죠. 용량은 줄어든 적이 없는데 실제 발전량이 줄어들고 있다. 원자력 발전의 매출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그 부분을 메꾸기 위해 가지고 상대적으로 고단가인 LNG나 아니면은 재생에너지 발전이 이제 그 비용을 상승시키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뭐 계획 예방 정비라는 것이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라고 하면은 또 합리화할 수 있겠지만은 반대로 계획 예방 정비를 어느 정도로 엄밀하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는 실제로 원전 가동률을 줄이겠다는 의도가 작용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원자력 안전을 위해 가지고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의 어떤 그 예방 정비와 그리고 아주 이제 미세하게 따져 가지고 털끝 하나만큼도 문제 없게 하는 예방 정비는 다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에서 갑자기 이제 우리 원전기 쇠퇴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예방 정비가 늘어난 것 자체가 탈원전의 의도가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정비 기간을 늘린 것 자체가 탈원전 정책 때문이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저는 예를 들어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운행이 이상 없는 형태의 어떤 와이퍼가 고장났다. 근데 와이퍼가 고장났다 해가 차를 몰고 나가지 마십시오. 그럼 가동률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계획 예방 정비라는 것도 어느 정도 엄밀도를 가지고 하느냐. 근데 뭐 말하자면 할 수 있죠. 갔다가 비 오면 위험하니까 차를 끌고 나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거는 아니라고 보고요. 왜 그러냐면 그게 단순하게 그냥 정치적이거나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국민 생명과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직접 일본에서 그런 그 원자력 발전소와 사고가 나가지고 어마어마한 진짜 피해를 본 것을 직접 봤고 또 포항에서 지진이 발생을 해가지고 실제 원자력 안전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계획과 안전 진단 좀 더 강화해야 된다라는 그런 국민적 요구가 있었던 거고요. 지금 그 문재인 정부에서 원자력 발전소 1기가 폐쇄된 건데 이게 월성 1호기입니다. 2018년 6월에 폐쇄가 되었는데 이것은 만들어진 지 30년 지난 거. 처음에 설계될 당시에 그 노후화 정도 수명 연한을 30년으로 봤는데 그것을 훨씬 더 6년이나 지나서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정지를 시킨 것이고 이 안전과 관련된 부분은 아무리 전기료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결코 포기해서 안 되는 가치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런 것들을 판단하는 것이 원자력 안전위라는 이제 독립기구인데 사실 그 정권에 따라 가지고 계속 다른 판단들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고리 원전 같은 경우에도 계획 수명보다 더 오래 가동하면서 원자력 안전위에서 오케이 했기 때문에 했던 것이고 지금 그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또 더 엄밀하게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것도 원자력 안전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정권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을 국민들은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원안위 구성 지금 보면 대부분 전 정권에서 활동했던 분들이 많고요. 또 원자력 발전소에 대부분 다 우호적인 사람들이 들어가서 하는 것이고 사실상 정부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임명한 그 위원들 일부거든요. 그래서 그 원안위에서 정부 정책에 일정 부분 공감을 해서 여러 가지 뭐 계획이나 안전 점검 이런 것들을 좀 일수를 늘린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부의 어떤 정권 코드에 맞춰서 했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요? 갑자기 그분들이 신념이 바뀌었을까요? 자, 요거 한 부분만 그러면 좀 짚고 넘어가죠. 전기 요금이 오를까? 네. 요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를 것 같으세요? 저는 정부에서 이제 그 국민들이 약속한 것을 공약이라고 하죠. 근데 공약에 이제 너무 얽매이다 보면은 한전이라는 그 공기업은 사실 우리나라 시총 5위 안에 들어가는 가장 이제 핵 기간 산업 중에 하나인데 이것의 부실화를 초래한다고 했을 때는 나중에 걷잡을 수 없을 것이다. 우리가 예를 들어 철도 산업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이제 공익적인 서비스란 이유만으로 비용 억제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상당히 억제를 많이 해왔는데 그게 경영 부실로 이어지게 되고 실제 다른 나라에서도 그러니까 국영철도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진짜 정부를 꼬리가 머리를 흔드는 형태로 흔들 수 있는 형태의 부실이 나타나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저는 전력산업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는 준공영 형태이기 때문에 이것에 있어서 발생하는 부실이라는 거는 어느 순간에 정부를 흔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솔직하게 국민들에게 아까 김당욱 변호사 말했던 것처럼 이것은 환경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비용을 더 부담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명확히 하고 그것을 승부를 봐야 되는 것인데 지금은 약간 묘했던 게 정부가 초기에 출범할 때는 10조 원대에 달하는 흑자를 믿었기 때문인지 이번 정부 내에서는 요금 인상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환경을 생각해서 이렇게 가겠습니다라는 이중 목표를 추구했거든요. 근데 지금 와가지고 이게 동시에 추구하기 어려운 목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솔직해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럼 저는 그게 국민들이 이해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느 중간적인 목표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지금은 그걸 솔직하게 얘기했다고 봅니다. 그 한전 사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뭐 두부보다 콩이 더 비싸다. 그러면은 올려야 된다고 지금 생각하시는 거죠? 그거는 거짓말인 것 같고요. 한전 사장님이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가정용 전기만을 놓고 이야기를 해서 저는 좀 잘못된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용도별로 좀 그 다르게 이렇게 뭐 산출하는 원가 산출 방법을 적용해서 가정용에게만 약간 좀 비싸게 덜 싸게 받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건 좀 말이 안 맞다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 논의 자체가 좀 잘못된 게 아까 이준석 최고위원님 말대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이번에 누진제 개편을 할 때 정부가 누진제 개편을 할 때에 기본적으로 가정에 공급되고 있는 이 전력 단가도 함께 논의를 해가지고 적정 전력 단가를 받아가지고 한전의 어떤 적자 구조를 좀 줄여주고 또 이와 동시에 가정용 전기만 논의를 할 것이 아니라 문제가 되는 정말 이거 차별적이라고 하는 산업용 전기에 대한 논의도 같이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심야 전기가 가장 싸다라는 거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심야 전기의 1.5%를 사용하는 1.5%가 심야 전기의 65%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 1.5%는 대부분 다 거의 99%가 대기업이라고 하고요. 심야에 계속 공장을 돌리는 그런 기업들. 그러니까 결국 이런 말도 안 되는 싼 가격을 받는 그런 어떤 산업들, 기업들, 그런 어떤 가격들에 대한 조정도 충분하게 적정하게 돼야 되지. 그게 이제 공평한 요금이라고 봅니다. 그럼 올려야 되지만 용도별로 좀 분류해서 조정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이시죠? 아니죠. 그런 말이 아니라 올려야 된다라고 한다면 산업용에 대한 어떤 적정한 요금을 평가해가지고 가정이 부담하는 것은 최소화해야 된다는 거죠. 이미 지금 가정은 지난 수십 년간 누진제로 피해를 봤던 가정에서 돈을 많이 내가지고 산업을 보존해준 꼴이 됐기 때문에 현실 산업에서 쌓아놨던 이런 어떤 전기료를 단가를 적정화시켜가지고 가정에 올리는 건 최소화해야 된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저는 근데 이제 어차피 이게 조삼모사일 것인 게요. 어차피 조세도 귀착인 게 법인세를 늘린다고 개인한테 부담이 안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것처럼 모든 것은 비용으로 이제 귀착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기업의 전기 요금이 상승해가지고 비용으로 들어오게 되면요. 소비자가 사는 물건 가격이 또 올라갑니다. 어차피 전가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솔직하게 말한 대로 더 비싼 가격에 발전하는 전기를 써가지고 환경을 생각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으면은 그냥 담백하게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기업에게 전가되느냐 아니면 개인에게 전가되느냐는 솔직히 나중엔 다 귀착 때문에 공통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서 너무 고민할 게 아니라 솔직해지는 게 중요하다 봅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정부의 정책대로라면은 많이 오를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게 올라가는 게 쉽지 않을 것 같기는 한데요. 그러니까 그게 뭐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 개미와 배짱이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내년 총선 앞두고 적게 올리려고 하다가 나중에 급격한 인상이 있을 것이다. 실제로 버스 요금 같은 경우도 1,050원으로 상당 기간 묶어놨다가
그게 이제 선거 지난 2014년 선거요 끝나고 나가지고 1,250원을 한 번에 20% 올려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선거 앞두고 과도하게 또 억제하다 보면은 선거 끝나고 한 방에 뜁니다.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논란이 일어났던 것이 원가를 잘 몰라서 그런 거거든요. 용도별 원가를 공청회에서 사실 공개하겠다고 얘기했다가 꼬리를 내렸어요, 한전이.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시나요? 글쎄요, 저는 용도별 원가라는 것 자체가 애초에 산출 근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적 판단에 의한 것인 게 많거든요. 아까 말했듯이 산업용 전기 1kW 생성하는 비용이나 아니면 가정용 1kW 생성하는 비용이나 똑같습니다, 비용은. 근데 그거에 의해서 정책적으로 산업용 전기를 많이 써가지고 산업 진흥시키겠다는 목표 하에서 요금을 낮게 책정한 것이지 그게 무슨 근거가 있는 금액이 아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저도 이준석 최고위원에게 적극 공감하는 게 석탄을 화력 발전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뭐 전력을 만든다. 그러면 그 원료별 발전 단가는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왜 용도별 단가가 달라지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석탄으로 만든 전기가 더 시원하고 이런 건 그러니까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송전이나 배전이나 변압 과정에서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그 비용, 그런 어떤 산업 용도별 어떤 특성화된 어떤 그런 어떤 비용이 발전 원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결국에는 용도별로 발전 단가나 원가를 정하는 그 방법 자체를 달리해놨기 때문이라고 보이고요. 만약 한전에서 이 발전 원가를 용도별 발전 원가를 공개하겠다라고 해가지고 누진제 폐지와 관련된 여론이 오히려 한전 쪽에 유리하게 간다라고 하면 공개를 했을 겁니다. 딱 그 예를 들어 전기차용 요금제만 본다 하더라도요. 보통 1kW 시당 300원 정도로 책정돼 있거든요. 근데 그게 무슨 과학적 근거가 있는 비용일까 생각해 보면요. 딱 일반적으로 효율 좋은 경유차나 휘발유차의 연비 한 절반 정도 되는 금액으로 나오도록 이 정도 책정된 것이고 실제 차량 가격이 한 1,000만 원 차이 난다 했을 때 그걸 뭐 5년 운행했을 때 딱 한계점에 비슷할 정도 뭐 이런 식의 수치적 분석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뭐 그게 큰 의미가 있거나 뭐 자료를 공개할 만한 것이 있지는 않은 그런 상황일 거라 좀 봅니다. 네, 지난 6월 4일이었죠. 국무회에서 확정이 된 것인데 이 3차 에너지 기본 계획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게 재생에너지가 현재 이제 재생에너지 비율이 한 7에서 8% 정도 되는데 2040년까지 30%에서 50%까지 확장한다고 한다는 거거든요. 자, 이게 실현 가능할지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앞으로 이제 국가 에너지 정책의 방향성은 어떻게 이게 제대로 잡힌 거라고 보세요? 어떠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용어를 잘 봐야 되는 게 대체 에너지, 친환경 에너지, 그리고 재생 에너지 셋 다 비슷한 말인 것 같지만 다 다릅니다. 그게. 그러니까 특히 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각국에서 이제 무리하게 목표를 설정해 놨을 때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지고 언뜻 보면 저게 왜 친환경이지 하는 형태의 에너지도 많이 사용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북유럽에서 많이 사용하는 목재 에너지 같은 경우. 그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미세먼지 발생량도 많고 소위 펠릿이라 부르는 것들 그런 것도 있고 또 반대로 수력 발전 같은 경우에도 그것이 친환경인가에 대해 가지고는 또 많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에너지 계획이라는 건 수치적 목표를 너무 강조하게 되면은 나중에 그걸 맞추기 위해 가지고 무리수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저는 지금도 우리 정부에서 처음에 태양광을 진흥하겠다고 했던 것 그게 이제 국민들한테는 선의로 받아들여졌지만은 지금 와서 태양광이라는 것이 결코 자연 파괴가 적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국민적 여론이 바뀌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정부에서 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라도 이런 점에 대해 가지고 너무 교조적으로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 아까 말했듯이 에너지 정책을 통해서 채워야 될 목표는 여러 가지다. 환경도 있고 반대로 에너지 복지 측면에서의 낮은 단가를 유지할 필요도 있는 것이고 이런데 너무 지금 한쪽 시민단체스럽게 지금 이게 에너지 정책을 운영하면 안 된다. 환경이란 절대 지상적 가치를 놓고 운영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정부가 지금 시민단체처럼 에너지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정부가 현실적인 여러 가지 것을 고려해서 이 탈원전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현실화했다라고 보이고요. 여러 가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어떤 환경을 중요시하는 것은 그거는 피할 수 없는 운명과 같은 것으로 보입니다. 뭐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이 원전에 대한 어떤 안전 우려도 있고 또 원전이 안전하다고 하더라도 이 원전에서 나오는 그 방사선 폐기물을 처리하는 여러 문제를 지금도 해결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신재생 에너지로 가야 된다라는 그 대전제, 대원칙 그쪽으로 모두 다 동의할 수밖에 없고 이것은 전부 다 합의된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어떻게 얼마만큼 시간을 들여서 갈 것인가 그런 어떤 단계적인 현실적인 어떤 고려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게 40%를 언제까지 달성하겠다. 사실은 그게 굉장히 큰 목표 같지만 달성하기 힘든 목표일지 모릅니다. 정부에서 계획이나 그런 것들을 정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그렇게 달성하기가 어려운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에너지 전환 정책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좀 더 정부가 그리고 또 개인들이 많은 노력을 또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서 좀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누진제와 전기요금 인상 논란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나눠봤습니다. 그렇다면 전기요금을 조금 더 절약할 수 있는 방법과 서울시의 지금까지 노력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요금 이야기가 나오면 꾸준히 제기되는 이야기가 아파트 전기요금입니다.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전기요금을 개별 부과하고 있지만 아파트는 저전압, 고전압으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전기요금 체계가 많이 다릅니다. 그림 보시면서 설명을 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자, 전기요금 부과 방법이요. 단독이랑 저전압 아파트가 이제 똑같이 개별적으로 부과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단독이랑 저전압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한전에서 220V 저전압을 직접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세를 개별적으로 이제 납부를 하게 되는 거죠. 저전압 아파트는 1층 현관에 계량기가 있는 게 저전압 아파트인데, 고전압 아파트는 이제 대부분의 요즘 이제 아파트들이죠. 안에 이제 내부에 변전 시설이 있기 때문에 22,900V의 아주 고용량의 전기를 한꺼번에 보내줍니다. 그러면 변전시에서 그걸 220V로 바꿔줘서 각 가정에 전달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전에다가 저희가 돈을 직접 요금을 내는 게 아니라 관리소를 거쳐서 그래서 내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좀 정리를 해보자면요. 고전압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계약 방식이 단일 계약 방식이 있고 종합 계약 방식이 있습니다. 이게 좀 헷갈려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설명해 주세요, 변호사님. 네. 이게 종합계약 방식은 단일구자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가게가 직접 한전과 계약을 맺어가지고 가게가 쓴 만큼 부과를 하는 거고요. 이 단일계약 방식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단지 하나가 있다라고 한다면 고압으로 그 전력을 송전을 해가지고 아파트 단지 내에서 변전을 해서 세대별로 지금 나가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전체 전력 사용량을 아파트 단지 내에서 세대별로 나눠가지고 요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사실은 따져보면 어떤 게 더 싸냐 비싸냐를 좀 따져보니까 단일 계약 방식이 조금 더 싸다라고 하고요. 또 뭐 세대별로 또 쓰는 게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또 편차가 있고, 또 그다음에 아파트 단지가 300세대 또 뭐 많은 데는 1,500세대, 3,000세대 이렇게 있어가지고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90% 가까이는 단일 계약 방식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합니다. 근데 종합계약 방식이 훨씬 더 합리적인 거 아닌가요? 개별적으로 이제 계약하는 방식이. 아무래도가 아니라 지금 이렇게 누진제가 폐지가 된, 거의 단계적으로 폐지가 되고 완화가 된 상황에서는 개별적으로 쓴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특히나 공용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전력 사용량이 많지가 않다라고 한다면 개별 세대별로 하는 게 좋고, 그다음에 또 많은 분들이 한 2, 3천 원 정도 전기세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내가 낸 만큼 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 정리를 하자면 이제 공용 전기를 많이 쓰는 경우 같은 경우는 종합계약 방식이 낫고, 조금 20-30% 정도 좀 낮은 경우 같은 경우는 단일 계약 방식이 낫다. 뭐 좀 이렇게 쉽게 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이거는 이제 노원구에서는 이거 가지고 무슨 브로커까지 등장하고 막 이런다면서요. 실제로 아파트 단지별로 이 단일 계약과 종합 계약 간의 이제 변화를 통해 가지고 전기 요금이 사실 관리비에 미친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렇죠. 이 부분을 이제 컨설팅 해준다는 명목으로 이제 돈을 받는 분들도 있다고 이제 전언이 있습니다. 이른바 브로커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이것이 사실 이것에 의해서 전기 요금이 좀 절감되는 느낌이 드는데 이것을 가리기 위해 가지고 뭐 같이 패키지로 지하 주차장에 무슨 뭐 LED 등으로 교체하면 뭐가 막 이렇게 전기 요금이 싸진다든지 이런 식으로 엮어 가지고 종합 컨설팅을 해 가지고 사실 상당한 공사 비용을 가져가는 경우가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그 사실 난방 같은 경우에도 한동안 지역 난방이 대세다가 이제 세대별 개별 난방을 선호하는 추세도 나오는 것처럼 사실 그만큼 이제 세대가 표준화되는 상황에서 이제 좀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 보면은 예를 들어 노원구 아파트 단지만 하더라도 뭐 방 2개, 방 3개, 애 둘에 부모 이렇게 해서 사는 어떤 표준화된, 그러니까 전력 사용량이나 난방 사용량도 일정할 수밖에 없던 생활 양식에서 이제는 세대별로 아주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형태로 주거 환경이 변하다 보니까 그 상황에서 나한테 맞는 형태의 요금을 지불하고 싶다는 욕구가 이제 좀 더 강해지기 때문에 이런 변화 욕구가 생기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서울시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고 좀 넘어가도록 하죠. 이게 2022년까지 태양의 도시를 만들겠다고 서울시가 계획 발표한 게 있는데, 미니 태양광을 100만 가구에 공급을 하겠다고, 설치를 하겠다고 이제 자료를 발표를 했는데 어떠세요? 이게 좀 실효성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미니 태양광을 보통 아파트 베란다에 설치하게 하면서 보통 홍보하는 것이 뭐 설치 자부담 비용을 한 3년이면 다시 본인이 회수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그 요금 계산식의 이제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그건 아예 누진제를 기반으로 한 계산입니다. 그러니까 누진제 요금하에서 당신이 많이 내야 됐던 그 고구간의 비용을 줄일 수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자체가 기형적으로 존재하는 것이지 애초에 전력 생산의 효율 면에서 봤을 때 형편없는 사업이다.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앞으로 좀 혹시 모르겠지만은 나중에 이제 기대했던 것만큼 효율이 나지 않았을 때는 당연히 이게 어떤 의도에서 시작된 사업인가에 대해서 들여다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사실 그 우리나라가 아무리 이제 그 성냥갑 아파트로 인해 남양 아파트가 많다고 해가지고 태양광 발전에 적합한 그런 위경도를 갖고 있고 그런 지역인지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학자들은 동의하지 않고 있거든요. 동간거리도 계산을 안 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 5층 이하는 거의 안 들어오더라고요.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세워진 지가 30년이 넘어가지고 수목이 울창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럼 아예 안 근데 들어오게. 4층 같은 경우에 나무 높이보다 낮은데도 이게 있는 걸 보고 제가 저게 과연 처음에 설치할 때는 아까 말했듯이 누진제 하에서 몇 년 있으면 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고 이제 홍보를 했을 텐데 몇 년 지나가지고 비용 회수하지 못하면은 그걸 설치하시는 분들이 속았다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좀 듭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게 태양광 발전의 발전 효율입니다. 그래서 대개는 태양광 그 진결판의 모듈에 제조사가 적어놓은 효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제조사가 적어놓은 효율대로 정말 발전이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서울시가 계산한 것이 맞을 텐데 실제 발전하는 그 효율은 그거보다 훨씬 더 못 미치는 거죠. 예컨대 뭐 아까 말한 대로 동간거리 아니면은 또 여러 가지 그 위치, 경도 이런 거에 따라서 전부 다 다른 것이고 또 그다음에 무엇보다 관리를 굉장히 잘해줘야 되는데 황사가 와가지고 먼지가 끼거나 아니면 또 요즘에 뭐 비둘기가 놀러 와가지고 거기에 똥을 싼다거나 뭐 둥지를 튼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것에 따라서 효율이 굉장히 떨어지는데 지금은 제조사가 제시한 적정 효율이 마치 실제 효율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좋은 정책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라고 보이고요. 또 특히나 이게 한번 설치하면 끝인 게 아니라 되게 아파트에 있는 분들, 뭐 전세 사시는 분들이 되게 더 많을 거고 자가 가시는 분들도 이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반드시 필수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이사를 할 때는 그것을 뭐 오시는 분들에게 이사 들어오시는 분들에게 넘기고 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거를 떼어가지고 다시 이제 이전 설치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거고요. 또 뭐 발전 모듈 같은 경우에는 그 뭐 수명이 한 20년 정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20년 가는 동안 계속 발전 효율이 떨어지는 것이고 또 그것을 전환하는 인버터 같은 경우에는 수명이 또 그렇게 20년까지 되지 않고 중간에 5년, 10년 사이 고정이 나버린다고 합니다. 실제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 그것은 처음에 투자한 초기 비용이 있지만 나중에 발생하는 후속으로 들어가는 추가적인 어떤 비용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정책적인 어떤 비용 계산이기 때문에 너무나 좀 잘못된 것이고 이것은 태양광 산업을 발전시키는 데는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결코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는 좋지 않은 정책 같습니다. 자, 차가운 논리로 뜨거운 토크 이어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화끈한 한마디 들어볼 시간인데요. 화끈한 한마디 해주신다면? 에너지는 100년 대계다. 네, 그 생각으로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화끈한 한마디. 네, 이번에 전기세 누진 TF에서 결정된 일한대로 가게 된다라고 하면 이번 여름은 조금 마음 편하게 에어컨을 틀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나 이것도 역시 450kW 제한이 있습니다. 좀 더 4인 가구가, 5인 가구가, 1인 가구도 마음 편하게 시원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전기 좀 많이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전기요금 누진제부터 에너지 정책까지 다각도로 알아봤습니다. 에너지 정책의 기본 과제는 값싸고 안정적인 에너지를 오래 쓸 수 있도록 확보하는 것일 텐데요. 이제 여기에 환경을 생각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정부와 전문가들의 과학적인 고민으로 공연불이 아닌 국민의 피부에 와닿는 실질적이고 또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기를 정말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화끈한 시사 토크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